코로나19 확진자가 대형 교회에 이어서 사찰까지 연달아 발생하며 종교시설을 둘러싼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현재 1단계 사회적 거리 단계에서도 지자체가 코로나19 위험이 높은 소규모 모임에 대해서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경호 인지대 백병원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형 교회에 이어서 사찰에서도 감염 사례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교회를 보면 현재 서울의 왕성교회, 안양의 주영광교회,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이 세 곳입니다. 이 세 곳에서만 거의 60명 가량이 확진받은 상황인데 역학 조사를 보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요. 좀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아직까지 이 교회, 종교 시설에 대해서 고위험 시설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현 교회나 사찰 같은 이런 집단 감염 사례를 봤을 때 고위험 시설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5월에도 계속 있었던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특히 교회에서 소모임 중심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반대로 그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볼 때는 아직 대규모 전파 사례는 보고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하게 되면 언제든지 발생할 위험성은 있겠고요. 이제 사찰에서도 이번에 이제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마스크를 벗고 차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감염된 걸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요. 사찰이든 교회 소모임이든 마스크를 벗고 접촉을 하는 상황, 가까운 거리에서 특히 이제 식사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런 상황에서 여지없이 이제 감염이 일어나는데 이제 어떤 우리가 교회 예배에 특히 이제 교회를 이제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서 이제 관리하는 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문제 이제 고위험 시설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이제 단계별로 2단계나 3단계가 됐을 때 집합 금지 명령이 적용된다든지 좀 행정적으로 좀 강력한 조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쉽게 좀 지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대형 교회 예배보다는 이제 소모임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행정력이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행정력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한편 반대로는 저희가 좀 가장 그동안 우려했던 어떤 노래방이라든가 요양원 또 이제 외국인 근로자 밀집 시설 이런 데 우려했던 부분에서는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도 이게 아직 보고가 있는데 보고가 안 된 걸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각 지자체에서 여러분들이 주말마다 현장 점검을 다니시고 하는 노력들의 어떤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도 언급해 주신 대로 교회 감염의 이제 대부분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 성가대 모임이나 식사 모임 이렇게 소모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고위험 시설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이 소모임을 좀 관리하는 방향으로 좀 선회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모임도 과연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남는데요. 사실 이제 10명 미만이라든지 10명 이상이라든지 사실 교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소모임이 규모가 다를 것이고요. 이 소모임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교회에 모두 보고하고 진행되는 것인지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소모임이 이제 절대적으로 통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역시나 남아 있고요. 지금 안양 주영광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구내식당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중 집합시설 이용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뷔페 시설에 가보면은 한 자리 앉고 한 자리를 띄워놓는 이제 표지판을 세워놓습니다. 교내 구내식당도 역시나 그런 식으로 철저히 감시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근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 낭독회라든지 대학부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 소모임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남아 있고 각 교회별로 방역대책 당국의 이제 뜻에 따라서 이 부분을 당분간은 조금 제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박능우 장관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종교시설을 전면적으로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는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논의하겠다 정도로 일단은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 정부가 거리두기 명칭도 통일을 하고 3단계로 나눠서 이걸 대응을 하기로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단지 이 지자체의 판단으로 인해서 소규모 모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체적인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은 허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확진자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집합명령, 제한명령을 좀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래 생활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거리두기 이렇게 됐었는데요. 일단은 거리두기로 모든 명칭이 통일이 됐고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일일 확진자 수인데요. 1단계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이고요. 2단계는 50명에서 100명, 3단계는 이제 100명에서 200명 이상 정도를 분류하고 있는데 박능우 장관에 따르면은 50명을 넘는다 하더라도 이 추세가 감소세라고 할 경우에는 2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이게 감소세인가 증가세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0명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잘 따져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수원의 중앙침례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확진된 사람들이 교회 내 감염이 아니라 개별 감염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함께했던 800여 명에 대해서는 수동 감시자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능동 감시자하고 수동 감시자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면은 잠복기 동안 이제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제 보건소나 당국에서 하루에 2번씩 전화해서 열이 납니까, 뭐 증상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역학조사관이 조사해 보니까 예배에서는 충분히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방역 수칙이 잘 지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셨던 신도들 790여 명에 대해서는 이제 수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를 했고 또 증상이 있다고 하셨던 어떤 교인이나 이런 분들도 검사했더니 지금 음성이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본인이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지체 없이 일단 보건소로 신고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또 이분들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가족들 중에서라도 이제 증상이 조금 의심되면 바로 상담을 받고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수동 감시로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염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동 감시라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밀접한 환경에는 가시지 않도록 이렇게 또 조심하시는 것이 또 이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전국적으로 발병이 일어나는 곳을 좀 보면요. 교회, 방문 판매업체, 물류센터, 사우나, 콜센터 지역만 좀 다르지 전 지역별로 발생하는 장소는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지금 아직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런 장소에 가는 것에 대해서 좀 꺼려지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은지 혹은 가더라도 내가 개인적인 생활 수칙만 잘 지키면 괜찮은 건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우선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알려진 것처럼 마스크 착용 같은 경우에는 100% 차단 효과가 있는 건 아니고 8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또 마스크 또 보건용 마스크 등급에 따라서 차단 효과도 좀 차이가 있겠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밀폐된 환경에서 또 충분한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밀집된 환경이라든지 또 특히 거기서 이제 행위,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차를 드신다든지 또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비말 전파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기 좀 어려운 환경에는 아예 안 가시는 것이 좋고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특히 오염된 손으로 여기저기 만질 텐데 네. 또 손을 통한 감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 시설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가실 때는 거기가 이제 밀폐된 환경이고 충분한 거리두기가 가능한지 살펴보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위생을 철저히 하시면서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정은경 본부장이 깜깜이란 단어를 제일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깜깜이 감염이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요소인데 2주마다 한 번씩 방역당국이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또다시 최고치가 경신이 됐다고요? 네, 이게 지난 4월 6일부터 이제 2주간 집계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11.8%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과연 감염원이 어디서 전파가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 깜깜이 환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동선을 모두 파악해야 되고 동선을 파악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밀접 접촉을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정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국내 항체 보유율을 조사한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일반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항체 보유율을 검사를 하다 보니 모집단이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과는 0.1%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결과 내용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와야 되겠지만 1,500명 중에서 2명 정도 항체가 양성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1,500명이 과연 우리는 전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인지도 좀 의문이 되겠고요. 그동안 확진자 누적 통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현재 12,000명 정도가 확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10만 명당 한 25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같고요. 물론 이 항체 검사는 확진된 사람을 제외로 하고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아니 과거에도 확진을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죠. 예,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283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지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0.1%라고 하면은 10만 명당 한 100명 정도라는 뜻이 될 것 같은데 표준 오차라는 게 항상 있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 1,500명 가지고 우리 전체 모집단을 얼마 정도로 추정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제일 것 같고 또 20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진자가 10만 명당 48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연령별로도 차이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표본 집단이 얼만큼 대표성이 있고 또 표준 오차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항체 보유율이 어느 정도일지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제 좀 평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조치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항체 보유율 차이가 있다면은 다만 이것이 이제 3월에 감염되신 분인지 이태원 바로 5월에 감염되신 건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감염 시기를 알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앞으로 방역 조치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또 하나의 또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은 어제 언론에서 단독 보도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방역 당국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정정은 했습니다. 잠시 후에 오후 2시 10분에 방대본 브리핑 때 진행 상황이 자세히 발표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내용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지금 장마가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될 텐데 보통 이제 7월 말에서 8월 초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휴가철에 집중이 되다 보면 감염 위험이 늘어나니까 9월 초까지로 좀 확대해서 분산을 시키자는 방역 당국의 권고가 있었네요. 네, 일단 박능후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철 휴가 같은 경우는 휴가지가 한정적이고 휴가 기간도 한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밀집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기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휴가 갔던 이제 근로자들이 약 70%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조사는 경영자 총연합회가 실시한 내용인데요. 2019년 하계 휴가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응답 기업 751개 중 536개사가 71.4%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모든 기업이 여기서 휴가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그리고 분산시키기 위해서 7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휴가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달라 또는 분산해달라라고 정부 당국에서 이제 부탁을 할 예정일 것 같은데요. 일단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0인 이상 사업장 19,375곳에 대해서 공문을 발송을 하고 이후 추후 더 확산할 예정이다라고 정부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민간 기업 자율 판단에 맡기다 보니까 강제력이 없는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나올 때마다 실효성 이야기는 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정부가 커리큘럼을 정확하게 짜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부의 그 기업 규모가 사람의 수에 따라서 좀 나뉘지 않습니까? 50인 이상이라든지 100인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분명히 기업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지역별로 그 해당 기업이 몇 개나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디로 떠나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당 기업의 인원수부터 체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정부 지자체별로 각 지역에 있는 해당 기업이 어떤 식으로 휴가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대로 공문을 받아서 이 공문을 이제 분산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휴가철 하니까 또 해수욕장에 대한 대책들이 좀 나오는데 손목 밴드를 준답니다. 증상을 확인을 해서 안전하다라는 의미로 손목 밴드를 착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지금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실효성이 있는지 또 한 번 좀 여쭤보게 되네요. 네, 특히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방문하신 분들 출입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시범 사업적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증상 감염 비율이 20에서 40%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효과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해수욕장 자체에서의 어떤 근접비로 인한 접촉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실내 시설, 샤워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이렇게 밀집된 실내 환경을 같이 이용할 때 노출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내 노출에서 감염 의심자가 같이 이용하는 걸 좀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실내 시설을 이용할 때 역시 방문 기록을 남길 수 있도록 QR 코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것이 손목 밴드와 연계된다면 누가 어디를 갔는지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착용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 증상이나
발열 체크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시도들 중에 한번 해보고 또 평가가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우리가 그걸 놓칠 수 있지만은 예. 그래도 일단 뭐 여러 가지 시도 중에 하나로 좀 평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속에 맞는 첫 여름이고 첫 휴가에 대한 대비인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는 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휴가철 이야기를 했고 피서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더 생깁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염소 소독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맞습니까? 네, 일단은 우리가 환경 소독할 때도 이제 염소 락스를 이용해서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이제 농도가 또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가 충분히 바이러스를 살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또 너무 높으면은 또 인체에 해로울 수가 있겠고요.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수영장에서 어떤 염소와 어떤 우리 유기물, 땀이라든지 이런 것과 결합되는 잔류 염소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예. 또 야외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좀 자외선 효과도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실제로 수영장물에 이제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생존할 수 있을까 이건 약간 좀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염소 농도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바이러스가 살아 있을 때 수영물을 통해서 우리가 감염될 수 있을 것인가? 네. 라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바이러스가 물을 통해서 우리 호흡기, 코라든지 구강으로 들어온다면은 가능성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근접 접촉으로 인한 비말 접촉으로 인해 감염되는 것에 대한 확률보다는 좀 그래도 물 자체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수영장을 이용하시면서 같이 공용으로 이용하시는 그런 실내 밀집 시설에서 탈의실이라든지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얼마든지 그때는 마스크를 또 벗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감염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평론가님, 전 세계 상황도 짧게 좀 여쭤볼게요. 네. 봉쇄 조치를 조기에 해제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는 상황. 지금 일본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좀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봉쇄했다가 다시 완화했다가 다시 재확산이 되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31일 이제 WHO에 보고된 이후 6개월 만에 이제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예. 감소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 메르스나 사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방역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경제 상황을 조금 더 재개하기 위해서 기업의 공장 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느슨하게 방역을 했더니 다시 재확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체계가 괜찮았다고 분류가 되고 있는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도 확산 조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보건의료 체계가 좋지 않은 남미의 국가들 역시나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WHO가 좀 나서서 각 국가별로 섣불리 완화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권고사항을 내려야 되는데 이 초창기 중국에 대해서 WHO의 사무총장이 중국을 좀 두둔하는 발언을 남기기도 해서 제대로 이제 방역을 하지 못했다. 초기 대응에 좀 미흡했다라는 비판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미국 상황도 좀 만만치 않습니다. 봉쇄 조치를 해제했더니 거의 모든 주에서 확진자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작 방역 당국과 행정부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에 대한 그 조치에 대해서도 서로 또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미국 상황 좀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감염병 전문가 이제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예. 마스크를 쓰지 않고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런 재앙의 레시피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일부 주에서는 봉쇄 완화 요구라든지 경제 활성화 이것들 더 우선시해서 봉쇄 정책을 좀 완화하면서 급증하고 있고요. 네. 계속 확진자 증가하고 이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메리카 대륙, 미국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 계속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태고. 물론 이제 백신이 빨리 개발될 수 있겠지만 또 미국 사람들 중에 의식 조사를 해보면은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비율이 꽤 많이 나와가지고 백신의 어떤 접종률에 대해서도 좀 많이 의문이 남는 부분이라서 미국은 앞으로 조금 좀 이런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